아, 2017년 2017년 법무사,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을 대비해서 시무사에서 주관식 2차 민법 강의를 맡은 이름은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이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책 여러 가지 좀 업데이트하는 그런 관계상 조금 이제 강의 일정이 조금 뒤로 많이 이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더 충실한 강의로 여러분들 기출문제 분석하는데 좀 이바지하고자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시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논술과 사례를 포함해서 140에서 150여 개의 그런 시험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복구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시험은 거의 사례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번에 이제 2018년 판을 낼 때에는 좀 더 보완을 하겠지만은 이번에는 급한 대로 사례 부분만 기존에 이제 뭐 판례가 바뀐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문제의 서술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만 이번엔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한 80여 개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잘게 쪼개서 그 사례만 거의 이제 보완을 했고요. 논술 부분은 지금 보시면 뭐 90몇 년도 시험, 뭐 2000년 시험, 이제 오래전의 시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시무사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무사 교재의 어떤 책 내용들은 특정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막 그 법원 관련 시험을 2차 시험을 막 끝내신 분들이나 합격생 분들께서 각각 이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샘플 답안을 구성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모아 놓은 겁니다. 모아 놓은 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2차 시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 가서 그 쓸 수 있는 양과 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슨 유행어처럼 나오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뭐 이 정도 답안 쓰려고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시험의 현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문 강사분들께서 쓰신 그런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책을 쓰는 그 스킬 자체가 아무래도 전문 강사분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엉성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좀 뭐랄까요.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한정된 시간의 시험 현장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00을 담아갔다면 한 5, 60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선배분들께서 이름 없는 수많은 선배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해보셔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쓰신 이 답안들 그런 답안들 이상을 수험생이 가서 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주 소수의 어떤 시험이나 10%, 20% 정도의 특별한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합격생, 평균적인 합격생들은 어떤 내가 정말 이 정도의 답안을 썼는데 합격을 했단 말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럴 정도로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양은 점점 늘죠. 내용은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한계 상황에 저희 수험생들이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 부분은 판례 부분은 거의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사례 답안의 어떤 내용의 완성도 같은 부분은 일반 학원에서 이제 강사분들께서 또 제시하시는 내용과 그 완성도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좀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논술 파트는 이번에는 그 시간 관계상 보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보실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라는 것만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논술 시험에 나와 있는 그 답안이요. 그 답안은 예컨대 2000년에 기출되었으면은 2000년에 쓴 거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완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정도 답안을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답안의 역사성 정도를 참고하시는 데에만 그치시고요. 논술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그 제목이랑 목차 정도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 있죠. 그 기본서의 내용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이제 최신 판례까지 집어 넣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강의는 저희가 24시간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진 시간 내에 80여 개가 넘는 사례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일일이 해설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관련된 것들은 묶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팁만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주요 쟁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최소한 법원 사무관 시험은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법원 행시와 법무사 같은 경우에 선별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냥 개략적인 그러니까 논점 구도나 개념 요소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최소한 요번 이제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들 이제 보시는 기본 교재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시험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찮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시험을 통과를 이제 해 보니까 이제 알겠지만 저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 떨어졌다면 그거를 제일 순위로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 교재에다가 사례 문제만이라도 그 기출 내용을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색깔별로 하시건 연필로 하시건 아주 좋을 대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어떤 쟁점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판례가 나왔는 걸 반드시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책 보실 때 내가 기출 표시한 게 뭐였더라라는 거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기출만의 색깔을 꼭 부여를 하시고요. 왜 그런 걸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저희 요 교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료집이죠.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수미 일관에서 일관된 체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그 책을 반복했을 때 수험생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끌고 가실 건 기본서입니다. 학원 교재건 교수님의 교재건 법원 공무원 교육원 교재이건 간에 그래서 그 책의 모든 걸 흡수하고 편입을 해서 여러분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책의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그 시험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창의적인 답안이 되는 겁니다. 뭐 창의적이라고 해서 없는 내용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게 뭐랄까, 그 쓴 내공이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점을 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분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2차 스터디를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내가 쓴 답안을 제가 채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걸 채점하다 보면은 자기 거는 못 봐도 제가 공부가 많이 됐구나 안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거는 어느 한두 줄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에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교수님들 표현에 따르면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 풍기거든요. 우리도 이제 사람을 얘기해 보면 제 책 많이 읽었다. 제 책 안 읽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옛날에 옛날에 사법시험에 이제 지금 없어졌죠. 근데 행정법의 이제 대가 중에서 김동희 교수님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책을 거의 안 보죠. 그분 책을. 근데 그분의 제자 중에서 이제 사법시험에 계속 고배를 마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 이제 공부하던 중에 결혼을 하셨는데 김동희 교수님께서 주례를 서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2차가 안 되니까 실력은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감사 식사를 드리면서 교수님 도저히 2차 시험의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답답해서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시습니다. 변론의 전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관적이지만 숙련된 그 전문가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마냥 주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 학습을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기출문제만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느냐. 반은 되고 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시험이나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있는데
특히 법원 시험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2차 시험이 서로 호환돼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법원행시에 나온 게 올해 법무사에 나온다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제 답안의 그 분량이나 전통적인 그 문제 설문의 길이는 조금은 사무관이 약간 짧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에 나온 판례가 더 쉬운 판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무관에 나온 판례가 또 법무사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나왔던 판례가 다시 나오는 경향이 다른 종류의 시험보다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최소한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선 내가 기출 문제는 다 머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간다면 거의 8, 90% 합격을 합니다. 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요. 실제로 1년은 짧기 때문에 기출 내용을 다 담아간다라는 것도 엄청난 그 노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귀찮단 말이죠. 뭐 나온 게 또 나오겠느냐. 이거 뭐 누가 몰라. 하지만 시험 이제 한두 달 앞에 이제 가시면 불안하죠. 정말 머리가 텅 비었고요. 내가 기본적인 거라도 제대로 알고 갈 걸. 그러면은 1년 동안 공부한 그 빨로 뭐라도 쓸 텐데. 그러니까 막판에 가면 아시겠지만 한 단어만 알면 한 페이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그때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강사들이 문제를 찍는다고 하죠. 사실은 찍는 거는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출제위원들 속을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출을 분석해 보다 보면 어느 부분을 중시하는지 그 동향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 나온 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기출은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그 주변부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뭐 법원행시나 법무사를 보면은 특히 이제 뭐 법원 실무 제휴 그런 실무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의 기본 준거가 되는데 어떤 단락에 판례가 뭐 3개의 판례가 인용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번 시험엔 첫 번째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단락에 두 번째 판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출력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판례가 바로 안 나왔다고 해서 기출이 안 나왔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임대차에 대한 판례가 나왔다. 그럼 그 판례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판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조판례가 과연 나올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들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1차 판례이잖아요. 그런 건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 판례가 나왔을 때에는 그 판례가 나오게 된 이론적인 어떤 쟁점이 있을 겁니다. 그 쟁점의 맥락에서 아직 안 나온 판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상을 수험생 각자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자기 게 되는 거고, 시험 한두 달 앞두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뭐 어떤 적중 뭐 특강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안감 해소의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거 다 못 외우거든요. 이만큼 자료를 주는데 내 기본서에 없던 거는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대입 수험생들 가운데 그 유행어 있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기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같이 이제 검토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그 각 답안에 대해서 우리 이제 수험 선배들이 샘플 답안을 구성하신 거를 이제 보면서 나름대로 강평식으로 강의를 이제 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설명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였는데 좀 다르게 쓰면 좋을 것 같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이번에 한번 24시간 동안 한번 한 차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차고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잔소리가 많은 거고요. 그러나 그 제가 시험 공부할 때 느꼈던 거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부분들만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이외에 잡소리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2차 공부는요 공부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방만하게 잡으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러다 용도사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핵심만 시작을 하시고 공부 중에 확장을 하시고 시험에 임박할 때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줄여서 시작을 했다가 늘렸다가 줄여나가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단계 때 이것만 일단은 그 줄기를 잡는 그 과정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브리타 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망하고 그걸 알고 간 사람은 고득점을 하겠지만 경험상 브리타적인 거를 알고 가서 고득점 한 분들 때문에 제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내가 해야 될 거, 기본적인 거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수가 중요하시다면 모르겠으나 등수가 중요하지 않다면 꼴찌로라도 붙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너무 새로운 거는 그렇게 뭐 브리타적인 거 볼 수 있죠. 여력이 남으면. 그리고 막판에는 최신 판례를 좀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막판에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출에 딱 줄기가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은 잘 붙거든요. 근데 내 머릿속에 줄기가 없으면 거의 그냥 잡동사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기출만 잘 잡으시면은 그 시험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시험장에서 완벽한 답안, 좋은 답안, 내가 몇 년간 고배를 마셨으니까 이번에는 뭐 내가 완전 작살내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매년 내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남보다 조금 더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기출에 대한 분석이고 기출을 가지고 계속 껌 씹듯이 1년 내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관련 판례 찾아보고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요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의 그 시험 과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그 교과서 뭐 순서대로 돼 있죠. 그래서 민법 총칙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저희 실무사 홈페이지에 그 자료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실에 그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약간 뭐 보충 자료나 심화 자료 같은 거 그런 거를 조금 필요한 부분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다운받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거는 답안이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는 내용을 다 넣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은 제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시면요. 2편 민법 총식 제2장 권리의 주체 1번 사례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2014년 사무관 문제입니다. 25점짜리인데 그리고 하나 더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판설하지 않겠습니다. 판설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선 해오실 거는 최소한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는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시고 뭐 답안은 안 보시더라도 한 5분, 10분 정도라도 한번 키워드 끄적거려 보시고 목차 한번 구성해 보시고 한번 고민을 해 오시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된다면은 같이 사례를 읽어도 막 생소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 빠르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판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분들 기본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시는 분들 강평하는 강의니까요. 그래서 1번 사례 한번 문제를 보실게요. 자, 고등학교 이제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행위 취소죠. 예. 근데 요게 이제 문제는 간단한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뭐 변형되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부분이 있을까? 그러니까 요 답안을 구성하는데 들어간 판례 중에서 그 또 문제화 될 수 있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갑이 16세죠. 그럼 미성년자겠죠. 을로부터 노트북을 120만 원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계약금 지급을 하고 계약금 20만 원이네요. 그 다음에 뭐 할부로 지급했다. 어쨌거나 이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아직은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안 나오죠. 근데 갑의 부모가 뒤늦게 알고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했네요. 그러면 취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취소가 될 수 있느냐? 그 취소가 되었을 때 그 부의 청산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취소했을 경우에 반환 범위인데 이 문제에서는 갑과 을 양자의 원성회복을 다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을이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매도인 측이 반환해야 될 돈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약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물어보겠는가? 그래서 미성년회 취소에 관한 뭐 조문을 가지고 구성하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1번의 쟁점의 정리를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대금 지급 요구 거절 여부는 뭘 물어보는 것이냐? 결국에 취소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 갑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제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률 행위 취소했을 때 원상 회복을 할 때 이제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어느 범위에 따라 청산이 이루어질지에 관한 간단한 사안이죠. 예, 간단한 사안인데, 자, 그럼 우선 자, 목차 그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자, 갑이 을의 대금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느냐, 즉 갑의 법률 행위가 유효하냐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논술식으로 우선은 쭉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은 원칙은 이제 유효하지만 그렇죠.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관련 조문 적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5조 1항과 2항이죠. 너무나 뻔한 조문이지만 그 조문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 득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판례를 쓸 때 판례를 풍부하게 쓰면 그 논자에 따라서는 판례를 풍부하게 썼으면 얘는 조문을 알고 있다고 간주한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문을 판례 속에서라도 아니면은 판례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정리할 때만이라도 조문은 적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학 답안이지 사회과학 답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조 1항 2항이고요. 그리고 뭐 140조 뭐 취소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학원의 이제 일반 학원의 어떤 기출해설 어떤 자료에서는 이 판례를 소개를 안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어떤 판례냐면은 거기 전압 판례인데 전압이 빠져 있네요. 2007년 11월 16일 2005-71659 그 판례. 그 판례가 어떤 판례냐면 우리가 민법 서론에 신의칙 있죠. 신의칙. 근데 신의칙에 뭐 이제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의칙과 강행법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죠. 우리 1차 할 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그 행동을 이제 번복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모순금지 행위로 볼 것이냐. 그랬을 때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만약 그것을 허용한다면 그 강행법규 그 강행 규정에 의해서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행 규정 위반의 행위를 취소가 모순금지 행위라고 해서 취소를 못하게 하고 강행 규정 행위를 그대로 허락을 한다면 강행 규정의 행위를 강행 규정 위반의 행위를 잠탈할 수 있도록 법이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강행 규정 위반의 법리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그 꺽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을 써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판례를 뭐 그대로 카피하듯이 쭉 인수할 수 있다면 좋지만 우리가 봐야 될 판례가 뭐 몇백 개, 몇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 법리랑 조문이랑 키워드를 가지고 가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가. 우선 그 판례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강행 규정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적인 문구들. 그러니까 어떤 문구들은 그냥 노래 가사 외우듯이 줄줄 이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 계약을, 요거는 신용구매 계약 사안입니다. 잠시 후에 그 신용구매 계약 사안에 관한 좀 판례를 조금 볼 텐데요. 그래서 그것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근데 그것을 야 너는 지금 미성년자인데 네가 계약을 해놓고 네가 취소하냐? 이거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배척을 한다면 다음에 키워드죠.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강행 규정과 신의칙 위반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문구죠. 따라서 여기서는 미성년자가 사후에 워낙 법정대리인 동의 없었는데 어떡하지라고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배를 배척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시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그 현금 구매 사안이고요.
신용구매라는 거는 이제 뭔가요? 신용카드 회사와 내가 카드 회원 계약을 해서 그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구매를 하고 그런 사안이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현금 구매와는 다른 특수한 그 법리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조금 보충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트로 나온다면은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취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뭐 예외 양과로 이번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별로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문이 아니라 사례이기 때문에 뭐 내용은 다 맞는 얘기인데 굳이 빼셔도 뭐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사안의 경우 결국에는 이제 판례 다음에 사안이죠. 사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여기서는 제법 자세하게 썼어요. 왜냐하면 학습의 그런 목적을 두고요. 그러나 사안 포섭 능력이 중요한 능력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안 포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안 포섭을 제대로 못해도 판례만 제대로 써줘도 합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사안 포섭을 잘하면 그건 정말 고득점이고요. 그래서 그건 적절히 여러분들이 그냥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결국에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민법 6조를 보시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법리가 있죠. 그런 부분은 취소의 예외인데 과연 이제 지금 6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범위의 어떤 재산을 처분을 허락을 해서 미성년자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거래를 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가 뭐 과외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매달 얼마 용돈을 주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정적인 가능성을 기초로 사안을 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액이 6조도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취소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부모가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 허락은 아시겠지만 판례는 무기적 허락도 가능하다고 하죠. 그 무기적 허락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예컨대 미성년자의 연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자적인 소득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법률 행위에 얼마 정도의 돈을 썼느냐라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기적 허락이 가능하겠다고 보는 사안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징표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미성년자 갑측의 원상회복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매도인인 을 쪽이 돈을 받았죠. 그러면 얼마를 반환해야 되느냐, 얼마냐라는 거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문제점에서 취소 시의 법률 관계로서 취소의 효과, 그다음에 급부의 청산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취소의 효과와 급부의 청산이라고 목차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목차 다실 때는 저희가 과거의 그 사법시험과는 달리 저희는 그야말로 뭐 법원 실무대로 조문, 판례, 예규, 선례대로 거기에 종속되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설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판례와 다른 내용으로 결론 내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좀 목차가 단촐하고 판례만 좀 잘 부각이 된다면 그 목차의 완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목차가 있어야 이 사람이 그냥 판례를 그냥 달달 암기한 사람이 아니고 얼만큼 이해하고 있고 어떤 쟁점들을 부각시켜서 구성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목차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얼만큼 정치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조문, 그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판례,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간단한 그런 어떤 체계만 잘 부각이 돼도 족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는 다양한 목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목차는 이렇게 했구나 정도로만 보시고요. 그래서 목차를 요즘에 이제
그 시중에 많이 나오는 요건사실론 있죠. 요건사실론 체계로 목차를 구성해도 되고 일반 그 강학상 편제된 교과서의 목차로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논점만 빠뜨리지 않으면 되고 목차만 보고도 얘가 논점 안 빠뜨렸구나라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자 취소하면은 양거래 일반 소급적 무효죠. 이것은 뭐 참고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선의 제3자에게도. 자 그러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환을 할 것이냐. 이제 부당이득의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 741조 이하, 748조 1항 2항에 따라서 선의이냐 악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실 때 조문은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지금 조문을 많이 봐두셔야 그래서 중요한 조문이 그냥 바로 펴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수험장 가서 법전은 주지만 법전 찾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석진 조문 말고는 법전 보시면 안 됩니다. 시험장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교재에서 인용된 법전을 보는 느낌과 실제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서 조문의 글자를 보는 것과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조문은 보시고 조문을 찾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자 741조 2하인데요. 보면 잘 써 있네요. 자 양거래 2번을 보시면 자 금전의 경우에는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다는 법리, 가점이 될 수 있는 법리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이 갑에게 자동으로 복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계약 해제의 경우에 물권적 효과설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것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돈 자체는 을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741조 이하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갑은 미성년자죠. 을은 뭐 성인이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141조 단서를 좀 보실까요? 141조 단서를 보시면 그 민법상 그 제한 능력자의 보호를 위한 특칙이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 이익의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748조 1항 2항에서는 그 반환 의무자가 선의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지만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악의를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748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을에 반환 범위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묻는 것만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선의냐 748조 1항, 악의냐 748조 2항으로 이제 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이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서술을 할 때요. 그 선의의 수익자 같은 경우에 조금 보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판례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제가 판례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1993년 5월 14일 92-45025입니다. 이것은 부당이득 파트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매매 파트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건 좀 조문을 찾아보기로 하죠. 그래서 민법 587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587조를 보시면 제목이 매매 파트죠.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인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매도인 수중에 있는 동안은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것이고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뭐 단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그런 조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문에 대해서 이 조문을 쌍무계약의 취소 시에 원성회복을 할 때 바로 이 사안이죠. 매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취소 시 원성회복에도 이 587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요지는
한번 읽어보면요. 그 쌍무계약을 취소할 때 587조를 유추 적용해서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법정 이자 및 운용 이익의 반환을 부정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필수 판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례의 취지상 여기에 그 만약에 을이 선의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서술할 때 이 판례를 추가해 주면은 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상 맞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좀 보충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이의 그런 반환 범위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안의 경우에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16세라고 했으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은 뭐 17세, 18세일 텐데 뭐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뭐 몰랐다고 알았다고 할 수도 없고 몰랐다고 할 수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만약에 을이 선이었다면 계약금 20만 원 중에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악의였다면은 748조 2항에 따라서 계약금 20만 원 플러스 그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이 길이 아니라 계약금을 받은 날로부터 그 계약금에 대한 법적이자 이제 민사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금과 그 다음에 그 법정이자 다 합친 거 거기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죠. 이 지연 손해금은 그 지연이자는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죠. 그래서 계약금과 이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해서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연 손해금 연 5%까지 반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 사안은 정리가 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요 문제 자체는 너무나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 정도 이상 뭐 쓸 내용은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이제 요 아까 신의칙 관련 판례 있죠. 신의칙 관련 판례, 신용구매 계약 그 사안이 그래서요 이제 뭐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감히 그래도 한번 좀 더불어서 한번 봐볼까. 약간 그 신용구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삼각구도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발현될 수 있는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실에 이제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요거를 이제 보다가 혹시 중간에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다가 조금 이제 중간에 적당히 끊고 다시 두 번째 시간에 연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도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든 가니까 뭐 첫 시간 때는 좀 진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판례 자료가 있죠. 요거는 이제 김준호 교수님 판례 책이랑 송덕수 교수님 금년 그 사례집에서 좀 발췌를 한 건데요. 이제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 관계에 관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간단히 보시면, 얘는 이제 그 만 20세부터가 성년이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A가 이제 저희 그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 보고 있는 겁니다. 미성년자를 A라고 하고요. 카드 회사를 B라고 했어요. 그래서 A가 B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그 카드로 신용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만 19세 2개월, 뭐 거의 성년이죠. 그러면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됐겠죠. 그러면은 뭐 아르바이트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 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용 구매 내역도 그냥 그 범위 내에 어떤 소규모의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A가 아까처럼 본인이 계약해놓고 야 내가 알고 보니까 부모의 동의 안 받았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B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송상으로는 그 카드 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까지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카드 가맹점 있죠. 각 가게들 카드 가맹점하고도 이제 개별적으로 물건을 삭업할 때 그 계약이잖아요. 그러한 개별적 신용 구매 계약도 미성년으로 취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용카드 회사하고도 취소를 하고 또 본인의 물건 산 각 가게하고도 취소를 한 그런 사안이에요. 이제 그런 사안인데 이제 결국에는 그 판결 요지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꺽쇠 1번에 보면은 아까 말한 것 그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애가 동의 없음을 이유로 지가 또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이 아니겠는가? 소극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성년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판결 요지가 좀 양이 많죠. 거기서 좀 쓸 말만 좀 보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행위 무능력자 제도라는 우리가 큰 제도가 있죠. 이거의 근거는 뭐냐면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기 책임의 원칙을 구현을 가능케 해주는 도구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입법 취지는 무엇이냐?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고서라도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례가 논리를 전개할 때는 조문에서부터 그 조문의 입법 취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쓰는 것보다 그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법리나 입법 취지부터 물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답안이 풍부해 보이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비춰 봤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지입으로 지가 취소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신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신뢰가 그렇게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형량을 하고 있는 거죠, 판례가.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그 강행 규정, 그 강행 규정 위반으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을 한다면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서 배제하려는 그런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서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요건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민법 6조의 그 처분을 허락한 범위 내에서 그 법정 대리인의 그 허락이라는 것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이제 책에 있던 사례는 현금 구매죠. 근데 꺽쇠 3번에 이런 뭐 묵시적 동의라든가 처분 허락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신용 구매랑 현금 구매랑 뭐 달리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 똑같은 법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판결 요지 자체는 쉬운 부분인데 그 신용카드 이제 이용 계약 뭐 그러면은 가맹점, 신용카드 회사, 미성년자 나왔을 때 이제 각각의 그 법률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각각이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복잡한 문제가 복잡화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꺽쇠 3번에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게 문제로 나온다면 우리는 뭐부터 들어갈까? 신용구매 거래관계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용구매 거래관계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쓸 것인가? 그래서 자, 우리가 다 뭐 하는 거니까요. 카드 회원이 카드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 제시를 하죠. 그래서 구입을 하면 카드 회사는 가맹점한테 구입 대금을 대신 지급을 하는 거죠. 대신 지급을 하고 카드 회원은 약정된 결제일에 카드 회사에다가 그 구입 대금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 계약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어떤 법률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판례는 그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는 이게 누구의 채무인가요?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의 채무죠. 근데 그걸 우선은 카드 회사가 대신 져주고 일단 가맹점에게 카드 회사의 돈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카드 업자가 카드 회원으로부터 채무 인수를 위임받고 가맹점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맹점 계약이라는 거는 카드 회사랑 그 가맹점과 맺는 계약이죠. 그걸 통해서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 대해 갖는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거죠. 면책적은 아닙니다. 병존적으로 인수를 하되 우선은 카드 회사와 가맹점 간의 특약에 따라서 그 가맹점은 먼저 누구한테 대금을 청구하나요? 우선은 카드 업자한테 먼저 청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먼저 청구하냐라는 순서는 없잖아요. 여기서는 특약을 정해서 그렇지만은 우선 카드 업자에게 먼저 청구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법적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법률관계를 볼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동그라미 2번에 이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인데 이것은 계약 당사자와 계약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축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이 신용카드 이용계약 관계를 바라보는 핵심적인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런 전제로 해서 이제 뭐 A, B 간에, 즉 A, B라는 것은 미성년자와 신용카드 회사, 그 다음에 A, C라는 것은 미성년자와 가맹점 간의 법률 관계를 별도로 이제 보는 거죠. 예. 자, 그랬을 때 우선 A, B 간의 법률 관계를 먼저 볼게요. 즉 그 미성년자, 그 신용카드 회원이 미성년자와 카드 회사 간의 법률 관계를 먼저 보자는 거죠. 자, 지금 취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이 안 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건이 되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취소가 되었다 이거죠. 그럼 취소가 되었으면 부당이득 관계가 나오겠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선 A는 그 카드회사 B에 대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은 지급 의무를 당연히 면하겠죠. 그러면 이미 지급한 카드 대금은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본인이 받은 이익이 있다면은 미성년자니까 141조 단서에 따라서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또 카드회사 B에게 반환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A가 현존 이익을 받았다면 그 현존 이익은 내용이 무엇일까 부분이죠. 그래서 현존 이익의 내용이 뭐냐, 현존 이익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볼 때에도 앞에서 이제 판례가 말한 그 병존적 채무 인수설 법리를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존적 채무 인수설의 입장에서 이제 따져 보았을 때, 자, 지금 각각의 이제 법률관계가 별도라고 했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신용 구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와 가맹점이 매매 계약한 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미성년자 A는요. 자, 우선은 신용구매 계약은 이제 효과가 아직은 이제 그 효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누가 냈죠? 신용카드 회사 B가 미성년자 A를 대위해서 가맹점에다가 신용구매 대금을 대신 지급을 했죠. 아까 채무인수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는 미성년자 A는 가맹점 C에 대해서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됐죠. 본인이 안 냈잖아요. 그래서 가맹점에 대해서 면하게 된 대금 지급 채무 상당액의 이득을 얻게 되었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에 반해서 원래 미성년자 거를 카드회사가 대신 내줬으니까 카드회사 B는 그로 인한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따라서 A는 B에게, 미성년자 A는 카드회사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이제 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물건입니까? 금전입니까? 금전이죠. 금전이니까 현존한 것으로 추정을 하죠. 그렇죠? 이게 판례 입장이니까요. 그러면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미지급 카드 대금액만 반환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대금 지급 채무를 B에게 돌려줘야 되는 건데 대금 지급 채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 안 낸 거, 미지급이 있고 낸 거, 기지급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기지급 채무는 그 기지급된 거는 오히려 신용카드 회사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퉁치면 결과적으로 A는 B에게 미지급 카드 대금액만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구매를 했는데 아직 카드 회사에 안 준 돈 있죠? 그것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성년자 A와 카드회사 B 사이의 법률 관계고요. 이제 또 따로 그 미성년자 A와 가맹점 C 간의 신용구매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데 제가 요거를
뒤에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미성년자는 C, 가맹점 C에게도 취소를 했죠. 근데 취소할 수 있냐 이거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취소할 수 없다. 왜 취소할 수 없느냐.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2심에서는 2심과 대법원의 취소 불가의 근거가 다릅니다. 취소 불가의 결과는 같은데 원심에서는 대법원에서 부정했던 신의칙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그거를 이제 대법원이 뒤집은 거죠. 근데 원심에서는 신의칙 위배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신의칙 위배는 상관이 없고 뭐냐면 그 네 번째 줄에 그 보면 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월 카드 대금을 얼마를 썼냐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그 판결을 보면은 표로 쫙 나오거든요. 얼마, 만 얼마 쫙 보면 월 카드 사용액이 A의 소득 범위를 뭐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미성년자 A가 월 6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스스로 얻고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 민법 6조에 처분 허락을 받은 재산 범위의 처분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행위로 본다는 거죠. 참고로 그 6조의 그 처분 허락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어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의 범위를 이제 본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조금 여기서 좀 끊고요. 나머지 신용카드 이용 계약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착오에 관한 사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